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직장인입니다. 결혼한 지 10년, 그동안 참고 참았던 일들이 터져 결국 남편과 이혼을 했는데요. 속 시원하게 솔로가 되고 나서 이곳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정말 공감 가는 내용들도 많았는데요. 아마 제 얘기에 공감하실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양가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결혼을 했어요. 양가 부모님의 보탬 없이 저와 남편의 힘으로만 결혼을 했고, 결혼하고 나서도 내내 돈을 모으고 버느라 아이는 꿈에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친정 부모님께서는 시집 갈 때 아무것도 보태주지 못했던 것을 내내 미안해 하시면서 뭐라도 하나 해주시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시댁 식구들은 뭔가 맡겨놓은 것처럼 이것저것 다 요구하기만 하셨어요. 특히나 남편과 저는 둘 다 중견기업에 입사를 했던 상황이었는데, 시모는 결혼하고부터 매번 볼 때마다 시동생들 신부감을 소개해달라고 난리였어요. 남편은 3남 1녀 중 맞이였는데, 시누이와 바로 아래 남동생은 알아서 생활을 했지만, 유독 막내 시동생은 시모 치마폭에 쌓여서 철이 정말 없었거든요. 딱 막내 시동생만 여자친구를 소개해달라며 난리였죠. 우리 동현이 인물도 훤하고 이 정도면 능력도 좋고 여자애들이 쫄쫄 쫓아다녀도 부족한데 어떻게 된 게 이 시골 총구석에 있어서 그런가. 좋다는 여자애 한 명이 없네. 학교만 졸업하면 너네들처럼 도시에 나가가지고 여자들 다 후리고 다닐 건데 지금은 영 애들도 없고 말이야. 그러지 말고 우리 동영이 짝 좀 찾아봐라. 너 다니는 회사에 젊은 처자들 있지 않니? 우리 아들에 비해서는 한참 모자라겠지만 그래도 거기 처자들이면 괜찮으니까. 어머님, 저희 회사 다니는 여자들이면 스펙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스펙 가진 여자들이 뭐가 부족하다고. 도련님 아직 학생이고 졸업도 못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졸업 못하신대요? 도련님 나이면 벌써 졸업하고도 남았어야 하는 건데. 어머님 자꾸 도련님 감싸돌지 마시고 혼도 내세요. 아직까지 졸업 학점도 못 받고 다른 자격증 필요한 것도 아닌데 학교를 몇 번이나 다니시는 거예요. 아이고, 원래 우리 아들이 똑똑한데 아직 기회가 안 와서 그런 거지. 우리 애가 또 맡겨놓으면 일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대학이야 어쨌거나 졸업만 하면 되는 거 아니니? 그리고 남자는 남자 구실만 잘하면 되는 거야. 뭐가 문제야? 직장이야. 네 직장 동료들이면 돈도 꽤 벌 텐데 요즘은 여자 남자 구별 안 하고 산다며. 그러면 누가 벌든 무슨 상관이야? 우리 애 남자 구실도 잘할 테고 집안 살림하라고 하면 되지. 아이고, 어머님. 그런 조건으로 시집을 여자 없어요. 적어도 자기 앞가림은 하고 살아야죠. 제가 아는 분들은 다 시집 가거나 남자친구 있어서 소개해줄 사람 없어요. 정 소개받고 싶으시면 나중에 남편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저희는 연령대도 높은데 아마 남편네 팀원들 중에서는 어린 사람들도 많이 있을걸요? 저한테 말하는 것보다 남편한테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에이, 네 신랑 다니는 곳은 그런 게 좀 험하잖아. 괜히 말 꺼냈다가 사이 어색해지면 어떻게 하라고? 너야 이제 결혼했으니까 그만둬도 별로 상관없지만 남자들은 그런 게 치명적이잖니. 암튼 네가 잘 찾아봐. 우리 애 정도면 괜찮지 않니? 내가 우리 아들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내 친구들 아들 찾아봐도 우리 아들만한 애 찾지 못하겠던데. 시모는 정말 난장판인 시동생을 보면서도 자기 아들만한 사람 없다며 말을 했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고
아무리 사실을 말해도 시모는 절대 그렇지 않다면서 부인하시기만 했죠. 심지어 저보다는 남편 직장 동료들이 더 젊다고 말씀을 드려도 신랑은 회사 체면이 있으니 안 되고 꼭 저한테만 그런 말씀을 하시니 더 당황했어요. 매번 저에게 시동생 소개해줄 여자 찾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전 한 번도 찾아볼 생각도 안 했죠. 결혼 10년 내내 들어도 매번 거절을 했는데 시모는 지치지도 않으신지 매번 저에게 요구하셨어요. 시동생 소개를 해달라는 것으로 그쳤다면 전 시댁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나 최악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시모는 더군다나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남들에게 보이는 게 중요해서 매번 물건을 최고급 새 걸로 갖추길 원하셨어요. 집에 자꾸 가전 가구들이 고장난다면서 매번 바꾸려고만 하셨죠. 그 바꾸는 비용은 장남인 남편에게 요구를 하셨어요. 내가 저번에 친구네 집에 갔는데 이번에 에어컨을 엄청 좋은 걸로 샀더라고. 바람도 조절 잘 되고 온도도 엄청 시원하더라. 안 그래도 우리 집 에어컨 5년은 더 된 거잖아. 그건 새 거라 그런지 기능도 많고 시원하고 좋더라. 나도 이번에 에어컨 좀 바꿀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아니 우리 집 에어컨은 시원하지도 않고 낡기도 낡았잖아. 손님들도 자주 오는데 집이 답답하면 되겠니? 어머님, 에어컨 바꾸신 지 5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고장났으면 수리받으실 생각을 해야지 왜 바꿔요? 어머님 저번에 냉장고 고장난 것 같다면서 멀쩡한 냉장고도 바꾸셨잖아요. 냉장고 바꾸신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에어컨까지 바꾸시려고요? 가전제품은 저 결혼하고 나서 한 번씩 다 바꾸셨는데 이번에 또 바꾸시는 건 너무 이른 것 같아요. 차라리 수리 제가 불러드릴 테니 수리 맡겨보세요. 아니, 내가 고장난 것 같다는데 무슨 수리를 맡겨? 오래돼서 그런 거라니까. 새 걸로 바꾸면 다 잘 돌아가. 그리고 에어컨 바꾸는 거 얼마나 한다고 그래? 냉장고처럼 비싼 걸로 바꾸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돈 100만 원 정도만 쓰면 되는 건데 내가 너한테 바꿔달라니? 우리 아들한테 바꿔달라고 해야겠다. 너랑 얘기하면 다 안 된다고만 하니까. 남편한테 말씀하셔도 똑같아요. 어머님 남편 지금 어머님이 냉장고 사달라, TV 사달라 해서 나가는 돈만 해도 수십만 원 매달 나가요. 안 그래도 생활비 빠듯하게 낸다면서 힘들다고 하는데 어머님은 아들 안쓰럽지 않으세요? 그냥 올해는 그냥 수리받고 쓰세요. 계속 그렇게 바꾸시지 마시고 고장난 거는 수리도 하시고 쓰세요. 처음 시모가 가전제품이나 가구를 바꿔달라고 하면 남편은 어떻게 돈이 있었는지 무조건 바꿔주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점점 그 돈들이 쌓여서 자신이 감당 못할 정도가 되자 남편은 생활비도 못 주겠다며 말을 했던 적도 있었죠. 그 뒤로는 시모가 뭔가 사달라고 하는 걸 거절하는 듯 했지만 시모는 그 뒤론 저에게 뭐가 고장났고 필요하다면서 말을 꺼내시기 시작하셨죠. 저는 그 말을 한 번도 들어주지 않고 고쳐서 쓰시라 수리기사 불러드리겠다고 했지만요. 저와 남편은 월급 중 정해진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각자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개인적인 지출은 나머지 금액에서 관리를 했는데 남편은 계획 없이 쓰다 보니 생활비를 제대로 내지 못할 때가 많았죠. 시댁 식구들은 전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중요했어요. 남편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 온갖 치장에 다른 사람들에게 술이며 저녁이며 사주면서 쓰는 돈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가장 철이 없었던 사람은 바로 시동생이었어요. 대학도 졸업장도 받지 못한 채 결국 1년씩 계속 연장해 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시동생은
자신보다 훨씬 어린 대학교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돈을 썼고, 그 친구들이 자신을 따르자 대장 노릇을 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은 학교에 일이 있어서 차를 써야 한다면서 저에게 차를 빌려달라고 남편을 통해 부탁을 해왔어요. 취업 때문에 지방에 가봐야 한다는 말을 하길래 차를 빌려주게 되었는데 일주일 후에 온 차 상태는 정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남편과도 정말 크게 다퉜어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신 시동생이 별말 안 했어? 차를 저꼴로 만들어 놓고서는 세차도 안 하고 그냥 가져다 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왜 내 전화는 안 받는 거래? 그래도 미안한 마음이 들기는 하나 봐. 나 저거 못 쓰니까 당신이 내일부터 출근할 때 저 차 쓰고 나 내일 당신 차 쓸 테니까 그렇게 알아. 어떻게 양심도 없이 저러고 그냥 갈 수가 있어. 걔가 아직 어려서 그래. 그리고 세차하려면 돈 있어야 하는데 걔가 돈이 어디 있어. 그냥 멀쩡히 차 가지고 온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생각해야지. 내가 내일 당신 차 끌고 갈 테니까 화 풀어. 세차는 내일 맡길게. 그리고 걔 나이에 다 자기보다 어린 동생들인데 좀 잘났다는 거 보여주고 싶을 수도 있는 거지. 어른이 돼서 그거 하나 이해를 못 해줘? 뭐? 지금 이게 이해를 해줘야 하는 일이야?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이나 차를 빌려다 썼으면 기름값을 주던지 아니면 기름이라도 채워 넣던지 하다못해 차를 깨끗하게 원래 상태로 만들어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니야? 기름은 기름대로 다 써놓고서는 차 안에도 엉망진창해. 밖에도 어디 흙밭에서 굴렀는지 지저분한 상태로 왔는데 내가 화를 안 내게 생겼냐고. 당신 전화라도 해봐. 내 전화는 계속 돌리잖아. 아유, 그만해. 내가 내일 세차 맡긴다고 하잖아. 애가 아직 철없어서 그런 걸 왜 또 전화해서 집안 분란 만들려고 그래? 당신 동생이라고 생각해도 이해를 못하겠어? 당신 가만히 보면 시댁 식구들이라 더 깐깐하게 구는 것 같아. 당신이 동생이 없어서 그렇지. 동생이 있으면 이거 다 이해할 수 있는 문제라니까 그러네. 그냥 내가 차 세차해 줄 테니까 그만하고 화 풀어. 저도 3남매 중에 막내였지만 전 한 번도 오빠 언니 물건을 쓰고서는 엉망으로 돌려준 적은 없었거든요. 똑같이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철없이 행동을 하는 걸 보고서는 너무 화가 났는데 남편은 막내라 그럴 수 있는 거라면서 그냥 넘어가자고 하더라고요. 시동생은 끝까지 제 전화는 받지 않았고 결국 차는 남편이 세차를 하고 가져다 주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냥 원래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해를 해보려고도 했었어요. 그런데 점점 저희 친정과 비교를 해가면서 왜 자신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느냐고 투덜대니 그때부터는 더욱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원래는 친정에 갈 때도 시댁에 갈 때도 항상 외식을 했었거든요. 좋은 맛집을 알아보고 가서 같이 식사를 하고 오곤 했는데 친정 부모님은 어딜 가도 항상 맛있다고 칭찬 일색이고 알아보느라 고생했다면서 고맙다 말해 주셨다면 시댁에서는 맛도 없는 곳을 잘도 알아봤다면서 비아냥은 물론 맛없어서 집에 가 밥 먹어야 되겠다고 한 소리 할 때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시댁 식구들 만날 때는 항상 매번 가던 곳만 갔는데 남편은 제가 그걸 차별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솔직히 우리 집이랑 저거에 똑같이 가는데 왜 매번 처가 식구들이랑은 좋은 곳에서 외식하고 왜 우리 집 식구들이랑은 매일 가는 곳만 가는 건데? 우리 집 식구들이랑 갈 때도 저가 식구들이랑 가는 것처럼 맛집도 알아보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한 번도 없고 나 말 안 하려고 했는데
해도 해도 너무해서 말하는 거야. 그래? 그럼 당신이 한번 맛집 알아봐. 나는 우리 식구들이니까 입맛도 잘 알고 해서 내가 알아보는 거니까. 지금까지 친정 식구들이랑 밥 먹으러 갈 때 당신한테 갈 곳 알아보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었잖아. 시댁 식구들이랑 외식하러 갈 곳 당신이 그럼 알아보면 되겠네. 나도 처음에는 알아봤었는데 나는 영 시댁 식구들 입맛에 맞는 곳을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 내가 어떻게 그런 걸 찾아? 당신이 그런 맛집 같은 거 잘 알잖아. 당신이 한번 찾아봐. 그리고 당신은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왜 그렇게 말을 하는데? 당신 친정 식구들이랑 밥 먹을 때처럼 알아보면 되는 거잖아. 그게 어려워? 당신이 우리 식구들한테 애정이 없으니까 그런 건 아니고, 당신이 관심이 있었으면 우리 식구들이랑 밥 먹을 때도 알아서 알아보고 갔겠지. 뭐? 와, 당신 진짜 황당하다. 나 결혼하고 몇 년을 내가 알아본 식당에 갔었잖아. 기억 안 나? 그런데 매번 갈 때마다 어머님 뭐라고 하셨는데? 맛도 없는데 비싸기만 척 비싸다고 그렇게 한 거 기억 안 나? 그리고 시동생은 뭐라고 했는데? 고작 여기 오려고 난리 피웠냐 어쨌냐 한 거 당신 진짜 기억 안 나? 이게 한 번만이었어? 매번 갈 때마다 음식 맛도 없다, 비싸기만 하다.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는 게 훨씬 낫겠다. 내가 이런 소리 몇 번이나 들었을 것 같은데. 그 소리 들으면서도 결혼하고 몇 년을 챙겼는데 나도 지치지 않겠어? 난 안 알아볼 거니까 시댁 식구들이랑 다른 곳에서 외식하고 싶으면 당신이 알아봐. 아니 그거 몇 번 얘기한 거 가지고 그래. 엄마랑 동생이 좀 어색하고 그러니까 말할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그때랑 지금이랑은 다르잖아. 그때는 서로 입맛도 모르고 그러니까 맞지 않는 곳 갈 수도 있었던 거고. 지금은 서로 잘 아니까 더 잘 맞는 곳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으면 당신이 알아보라고. 나보고 알아보라고 하지 말고. 난 어머님이나 시동생한테 맛이 없다느니 돈이 아깝다느니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게 가고 싶으면 당신이 알아보고 가. 나보고 차별한다고 하지 말고. 난 진짜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와. 지금까지 뭘 했다고 차별이래? 당신 식구들이 날 차별한 건 아니고? 남편과 둘이서는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었지만 항상 부딪히는 것이라면 바로 시댁 관련한 일이었어요. 시댁에 관해서는 서로 생각도 너무 달랐고 바라는 것도 차이가 컸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시댁 식구들에 대한 미운 감정은 점점 더 커졌고 그 감정 때문인지 남편까지 미운 마음이 들었어요. 시동생이 겨우겨우 졸업을 하던 날 시모는 어떻게든 막내 아들을 취업시키려고 혈안이 나 있었습니다. 몇 년을 졸업도 못하고 겨우겨우 졸업한 것도 모자라 시동생은 학점도 엉망이었기 때문에 졸업을 하고 나서도 한동안 취업도 못하고 집에만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모가 나서서 아는 사람들에게 취업 자리를 소개해달라고도 하셨는데 당연히 저에게도 취업 자리를 마련해달라는 소리를 하셨어요. 저는 그냥 일반 사원이었을 뿐인데도 저한테 당연하다는 듯이 저희 회사 자리를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예, 이번에 우리 막내 졸업한 거 알고 있지? 너희 회사에 사무직으로 자리 있지 않니? 그 큰 회사에 자리가 없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우리 아들 거기 취업 좀 하게 자리 하나만 마련해봐. 너 그래도 거기 거의 10년은 다녔으니까 힘은 꽤 있을 거 아니야. 우리 아들 뭐래도 잘할 텐데. 애가 잠깐 방황해가지고 학점 좀 잘 안 나온 거 가지고 취업이 잘 안 되네. 어쨌든 그거 말고는 몸도 튼튼하고 마음도 튼튼하니까 취업 좀 시켜줘라. 어머님,
제가 어떻게 취업 자리를 만들어요? 저 그런 거에 힘 없어요. 제가 무슨 힘으로 사무실에 넣어요? 그런 건 못하고 나중에 공고 뜨면 한번 지원해보는 수밖에 없죠. 근데 기술학과 아니에요? 거기 자격증만 있으면 취업 잘 된다고 하던데. 아직 여기저기 이력서도 안 넣어본 거 아니에요? 거기 같은 과 나온 제 친구는 졸업하기 전에 다른 곳에서 스카우트 들어와서 바로 취업하고 다녔다고 하던데요. 그때랑 지금이랑 같니? 그때는 개나 소나 자격증 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좀 어려워졌나 보더라고. 공부하는 것 같더니만 엄청 어려웠는지 아깝게 떨어졌나 봐. 그래서 자격증은 못 따고 졸업은 하고 자격증 시험을 다시 본다곤 하는데 1년은 기다려야 한다더라. 어떻게 자격증 시험이 1년에 한 번밖에 없니? 아무튼 네가 왜 자리를 못 만들어? 10년이나 회사 다녔음 거기 한 자리는 꿰차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 그러면 저한테 말씀하시지 마시고 남편한테 말해보세요. 저랑 비슷하게 회사 다녔고 그쪽 회사는 분야도 다양하니까 맞는 직렬 하나는 있겠죠. 저희 쪽이야 거의 사무직이라 맞는 직렬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남편한테 부탁 좀 해보세요. 저는 취업시켜드릴 수 있는 힘이 없네요. 걔는 그런 힘은 있겠지만 걔한테 부탁하면 회사에 찍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좀 그렇잖아. 네가 사장한테 좀 잘 말해봐. 자리 하나 마련해 달라고. 시동생이 있는데 일도 잘하고 몸도 튼튼하고 빠릿빠릿 잘할 거라고. 네가 잘 말하면 사장도 들어주지 않겠어? 시모는 황당하게도 비슷한 연차의 남편에게는 절대로 부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저에게는 부탁해도 되는 일이라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남편에게는 회사 내 이미지가 중요하지만 저는 그런 이미지는 안중에도 없이 무조건 사장님에게 부탁을 해보라고 하셨죠. 시모의 태도에서 저는 이 집에서 확실하게 저를 차별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시동생은 제대로 된 취업 자리를 알아보지 못했고 동네 작은 공장에 비정규직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월급도 적었지만 일하는 시간도 많아서 시모가 시동생을 정말 애초롭게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시모만 그렇게 가족들을 애초롭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시댁 식구들 모두 서로를 정말 끔찍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행동까지 서로를 생각했다면 좋았겠지만 행동은 개차반으로 하면서 생각만 끔찍하게 생각을 하니 바라보는 삼자의 입장에서는 황당하기 그지 없었어요. 남편의 마음을 알게 된 일이 있었는데 바로 가족 큰 행사가 몇 번 지나고 나서부터였어요. 저는 친정 식구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 돈을 벌기 시작하며 개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소소하게나마 한 달에 10만 원씩 같이 꾸준히 모았었는데 그래서 부모님 생신이나 어버이날 같은 행사 때 그때 모은 돈들을 써서 크게 선물도 해드렸었거든요. 남편이 결혼할 때쯤 이걸 정말 부러워해서 남편에게도 시댁 몫으로 따로 저축을 해두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도 그러겠다고 하니 매달 30만 원씩 모아두라고 원래 모으던 생활비에서 남편은 30만 원을 덜 냈었거든요. 전 그래도 알아서 잘 모아두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매번 생신이나 행사 때 그 모아둔 돈은 풀지 않아서 결국 공용 생활비에서 지출을 해서 의문이었답니다. 그 의문이 풀리게 되었던 계기가 있었어요. 부모님 결혼 40주년 기념일로 친정 식구들이 모은 돈들로 부모님 해외여행을 보내드린 적이 있었어요. 넉넉하지 않았던 살림이라 부모님께서도 해외여행을 많이 안 가보셔서 정말 좋아하셨는데 남편은 그걸 보고서는 시모도 해외여행을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와,
장모님, 장인어른은 진짜 좋겠다. 자식들이 돈 모아서 해외여행도 보내드리고 얼마나 행복하실까? 우리 엄마도 우리 키우시느라 지금까지 엄청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엄마도 해외여행 가면 진짜 좋아하실 텐데 우리 엄마는 언제면 저렇게 행복하게 해외여행 마음껏 가실 수 있을까? 그치? 장모님이랑 우리 엄마 동갑이신데 장모님은 진짜 좋겠다. 보내드리면 되잖아. 안 그래도 어머님 내년에는 해외여행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시지 않았어? 어머님 생신 맞춰서 보내드리면 되겠다. 당신 지금까지 모아둔 돈 얼마나 되는데? 지금껏 어머님 생신날에도 그 돈 한 번 안 써봤잖아. 명절이라고 꺼낸 적도 없었고. 그럼 꽤 많이 모았을 것 같은데? 우리 결혼 10년 차니까 와, 적어도 3천은 모았겠네. 그걸로 어머님 해외여행 보내드리면 되겠다. 와, 그렇게 보내드리고도 한참 남네. 무슨 돈? 나 그거 안 모았는데? 모아두는 돈이 어딨어. 당신네도 부모님 해외여행 보내드렸으니까 우리도 이참에 보내드리자. 당신 모아두는 돈 있어? 나는 모아놓은 돈이 없는데. 당신 10만 원씩 처가 때 걔 모았으면 다른 돈은 알아서 모아둔 거 아니야? 그걸로 우리 엄마 해외여행 보내드리면 되겠다. 그걸 왜 나한테 말해? 당신 생활비 모으는 돈에서 매달 30만 원씩 따로 모아뒀잖아. 그래서 생활비 같이 모으는 통장에 당신만 30만 원 적게 내는 거 아니었어? 난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 나는 그래도 당신 이해했어. 우리야 성인 되고 아르바이트 하면서부터 쭉 모았으니까. 어느 정도 모아둔 금액도 크고 10만 원씩 모아도 충분하지만 당신은 나랑 결혼하고 나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 나보다 훨 많이 모으고 있어도 다 이해했는데 뭘 모아놓은 돈이 없어? 아니, 그럼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여행 보내드리는 것도 당신 10만 원씩 모은 걸로만 보냈다는 거야? 에이, 당신 거짓말 하는 거지? 그걸로 보내드리는 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당신 그럼 통장 내역 보여줘. 나 그거 못 믿겠어. 당신 따로 돈 다 쓴 거 아니야? 진짜 한 푼도 더해서 드린 거 없다고? 진짜 그런 거 없어? 혹시라도 그런 거 나오면 나 진짜 못 참아. 알지? 남편은 모아둔 돈이 없다는 말에 화를 내는 저에게 오히려 발끈하면서 고작 10만 원씩 모은 돈으로 해외여행을 보내준다는 게 말도 안 된다면서 바로 통장을 오픈하자며 화를 냈어요. 저는 당당했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바로 통장 내역을 다 오픈하자고 했죠. 당연히 전 친정에 따로 보낸 내역 없이 한 달에 10만 원 개로 모으는 돈밖에 지출된 것이 없었어요. 꼬박꼬박 생활비 통장으로 입금을 하고 나머지는 따로 저축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었죠. 전 그래서 남편에게도 통장 내역을 오픈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봤더니 남편은 생활비에서도 30만 원 빠진 걸 개인적으로 쓴 걸로도 모자라서 나머지 돈 역시 모아둔 흔적 없이 모조리 다 썼던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모아둔 돈은 1원도 없었어요. 10년의 결혼 생활 동안 아무런 모아둔 돈이 없다는 것도 황당했지만 그동안 30만 원도 모아두지 않았다는 건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생활비 이체를 하면서 저보다 30만 원 덜 낸다는 생각도 분명 했을 텐데 저에게 사실을 말할 생각도 없었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얼마 후 남편이 갑자기 돈 관리를 같이 하자고 하더라고요. 전 처음에 자신의 소비 때문에 반성하고 모든 경제권을 저에게 맡기려고 그런 말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그 말을 꺼낸과 동시에 자기가 바꾸고 싶은 차가 있다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내 주변에서는 저 정도 연식되는 국산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 아무도 없어. 저번에 슬쩍 보니까 당신 모아둔 돈 외제차 그냥 하나 살 정도는 모았던데. 나 그걸로 생일 선물 해주면 안 돼? 나도 직급도 있고
나이도 있는데 이제 외제차 하나는 끌고 다닐 수 있는 거잖아. 당신 그렇게 모아봤자 우리 당장 집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왕이면 폼나게 차 바꿔주는 것도 좋지 않아? 뭔 미친 소리야. 제발 정신 차려. 안 그래도 우리 월급 많은 편도 아닌데 언제 모아서 집 사고 언제 아이 낳을 건데? 우리 결혼 10년이야. 거기다가 난 40대를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도 노산인데 언제 계획해서 언제 아이 낳을 거야? 시댁에서도 매달 용돈 달라고 한다며. 당신도 용돈 드리고 싶다면서. 그건 어떻게 드릴 건데? 제발 배부른 소리 그만해. 아니, 우리 아이가 없어도 그만이고 나중에 낳아도 되는 거 아니야? 요즘은 다 40대 넘어서 아이 낳는다는데 집도 솔직히 지금 있는 집에서 좀 더 줄여도 상관없지. 나중에 집값 떨어지면 지금보다 훨씬 값에 집 살 수 있을 텐데. 거기다가 집에서 무슨 수백만 원 용돈 달라고 하셨어? 당신 지금 모은 거 보니까 우리 충분히 그러면서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나 지금부터는 정말 아끼면서 살게. 외제차 하나만 뽑아줘. 어? 그 나이 먹고 모아둔 돈 하나도 없는 건 괜찮고? 그건 하나도 안 쪽팔려? 외제차는 무슨? 당신한테는 국산차도 사치야. 솔직히 당신 월급 받고 나서 남는 돈이 얼마나 되는데? 결혼 전부터 사치하고 흥청망청 쓰느라고 빚만 산더미인데 그거 내고 나서는 뭐가 남아? 지금까지 한 푼도 안 모으고 다 써놓고 어떻게 차 사면 아끼겠다는 말이 나오는데? 진짜 한심하다. 아니, 나처럼 성실한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까지 일 한 번 안 그만두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래? 내 주변만 해도 일하다가 갑자기 그만두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껏 성실히 일한 나는 대단한 거지. 넌 나 같은 남편 둔 거 진짜 복에 겨운 거야. 너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나 외제차 안 사주면 너랑 안 살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남편은 갑자기 저랑 못 살겠다며 집도 나가버렸고 연락도 받지 않았어요. 시댁에 말해보니 시댁에서도 외제차 그까짓 것 하나 사주면 될 것을 일을 크게 만들었다면서 재탄만 하셨죠. 전 너무나 현타가 왔어요. 이런 사람과 이런 시댁과 평생 지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너무 막막했습니다. 일주일 넘도록 연락도 받지 않고 시댁에서는 저를 탓하며 압박을 해오자 전 더 이상은 어렵다 결심을 했고 헤어지기로 다짐했어요. 그렇게 전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보냈습니다. 소송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남편은 부랴부랴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간 생활비 통장 내역 등 다 존재했기 때문에 각자 모은 돈은 각자가 가지고 가는 것으로 재산 분할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모든 게 끝이 난 줄 알았는데 이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회사로 시모가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럽게 웬일인가 싶어서 만나보니 시모는 저희가 이혼을 한 것조차 모르고 있더라고요. 예, 너는 시어머니가 밥을 먹는지 잠을 잘 주무시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뭐 하나 궁금하지도 않니? 어떻게 연락 한 통도 안 할 수가 있어? 내가 하도 기다리다가 네가 아무런 반응도 없길래 이렇게 찾아왔다. 얼마나 네가 속을 썩이면 우리 아들이 내 전화도 안 받아. 그건 그렇고 네 시동생 이번에 중매회사 가입시키려고 하는데 돈 좀 내놔라. 거기 가입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더라. 네? 갑자기 웬 중매회사예요? 중매회사 가입은 한대요? 어머님, 거기 돈 내고 가입하시려고요? 아니, 그나저나 남편이 한 번도 연락 안 했어요? 저희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으신 거예요? 무슨 얘기해? 아, 너네 싸웠단 거? 그건 들었지. 근데 그게 몇 달 전 얘긴데 아직도 하고 있어? 아직도 싸우냐?
어쨌거나 그건 너네 사정이고. 그렇다고 시댁이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 알고 있지? 괘씸하게. 원래 부부는 싸우면서 지내는 거야. 그런데 넌 너무 네 남편 길을 꺾여 놓아서 안 되겠어. 예전 같으면 소박 맞고도 충분했을 건데 요즘 시대가 좋아져서 네가 안 맞는 걸 다행으로 알아야지 원. 제가 왜 소박 맞아요? 차라리 맞았으면 이렇게 10년을 질질 끌지라도 않았을걸. 어머님, 어머님이 그렇게 아들 오냐오냐 하시니까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아세요? 큰아들도 모자라서 막내까지 망치시려고요? 중매회사 가입하시기 전에 아들 사람부터 만드시고. 아니 얘가 진짜 무슨 시어미한테 못할 말이 없어. 너 진짜 네 신랑이랑 헤어지려고 하는 거니? 얘가 이혼하는 게 무섭지도 않나? 내가 너 이혼녀 딱지 한번 만들어줘. 잔말 말고 카드나 이리 내. 다짜고짜 카드를 달라는 시모를 보며 전 너무나 황당했지만 바로 남편에게 연락을 했는데 남편은 절대로 시모에게 이혼한 거 말하지 말아달라며 자기 카드를 시모에게 주라고 했어요. 남편이 집을 나간 후에 바로 이혼 소송을 하다 보니 그전에 남편이 저에게 맡겨뒀었던 카드를 가지고 가지 않았었거든요. 그 카드를 시모에게 주면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래서 남편 카드 중에서도 한도가 제일 높았던 그 카드를 시모에게 드렸습니다. 그 후는 정말 난리가 났죠. 시모는 신나게 카드를 써제끼기 시작했어요. 내역을 받는 휴대폰 번호가 아직 변경되지 않았는지 내역이 그대로 저에게 문자로 왔는데 아주 백화점을 쓸어 담는 듯 하루에 수백만 원을 쓰시더라고요. 새벽까지 올리던 카드 사용처를 보니 시동생인지 유흥주점에까지 100만 원이 넘는 사용 내역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전 이 사용 내역을 모두 캡처해 남편에게 보내주었어요. 안 그래도 빈털터리로 쫓겨나듯이 이혼한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분명 두 사람은 난리가 날 거라 생각을 했죠. 너네 둘 이제 먼지나게 맞을 준비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시모는 다음날 바로 저에게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너희 진짜 이혼했니? 너 지금 나한테 준 게 네 카드가 아니라 우리 아들 카드였어? 세상에 이런 못된 짓을 하다니. 네가 정말 사람이니? 어떻게 나를 감쪽같이 속이고 이런 짓을 벌일 수가 있어? 네 카드가 아니었으면 내가 왜 그렇게까지 썼겠니? 어떻게 우리 아들을 한 푼도 없이 그 집에서 쫓겨낼 생각을 해? 내가 너 두고 볼 줄 알아? 두고 보지 않으면 어쩌실 건데요? 그간 제 돈도 아주머니 돈처럼 펑펑 써제껴 놓고서는 이혼하고서도 그러실 줄 알았어요? 한 푼도 없이 쫓겨난 건 제 탓이 아니고 당신 아들 탓이에요. 10년 동안 생활비도 적게 내, 돈도 펑펑 다 써. 제가 정한 게 아니라 법원에서 그거 정한 거라고요. 아세요? 남들한테 보이는 건 중요하시면서 자기 실속은 하나도 못 챙기시는 건 집안 내력인가 봐요? 뭐? 너 지금 말 다 했어? 네가 우리 아들 버리고 무사할 줄 알았니? 우리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감히 우리 아들 얼굴에 먹칠을 해? 너 지금 어디야? 내가 너 가만 안 둬. 내가 너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복수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복수요? 복수하려면 제가 해야죠. 당신 아드님이 저한테 둘러붙어서 썼던 돈이 얼마인 줄이나 아세요? 생활비도 적게 내면서 나머지 돈으로 뭐 하며 살았는지나 아시냐고요? 안 그래도 제가 이거 억울해가지고 싹 다 받아내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당신네들 사는 집 그게 제가 대출받아서 해드린 건데 그쪽 아드님이 1년만 시간 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렇게 억울해하시니 제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네요. 당장 회수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시모의 말에 전 바로 대응을 했습니다. 원래 시댁에서 전세를 주고 살았던 집 전세 자금이 사실 제가 대출을 받아서 해줬던 금액이었거든요. 시댁에서는 남편이 해준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사실 남편은 워낙 채무가 많아 그 정도도 나오지 못했고 제가 도움을 줬었는데 이번에 이혼을 하면서 1년만 기다려달라 약속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전 더 이상 기다리면 안 되겠다 싶어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소송 결과는 제가 이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전 민사로 배상도 받고 남편에게 유책 사유가 있었기에 위자료도 받고 남편과 시댁 모두와의 연을 끊었습니다. 나중이 되어서야 남편은 미안하다며 연락을 해왔지만 더 이상 대화를 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들더라고요. 듣기로는 시모와 시동생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집도 못 구해 거의 시골 촌구석 오래된 집으로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남편은 이혼을 하고 시모와 시동생 생활비까지 대느라고 연애는커녕 자기 생활도 겨우겨우 해나가고 있다고 하네요. 저는 오히려 이혼하고 나서 제 삶을 찾은 것 같아요. 그동안 아끼느라 못 해봤던 취미생활도 하고 차도 새로 사게 되었어요. 앞으로는 제 인생을 좀 더 귀중하게 생각해 보려고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예비 남편과 결혼까지 생각했었지만 끝내 헤어지게 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제가 알던 사람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게 돼서 많이 놀란 것도 있지만 현재 보게 된 모습이 진짜라는 게 더 소름이 끼쳤습니다. 남자친구와는 2년 정도 연애를 했고 서로 마음이 맞아 결혼까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 결혼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남자친구의 행동이 점점 변화되어 가기 시작했어요. 말로는 저를 사랑한다곤 했지만 느끼는 감정은 평소와 좀 달랐어요. 2년을 봐왔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과 표정만 봐도 어떤 기분 상태인지 대충은 알 수 있었고 결혼을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저와 헤어지고 싶은 건지 확실하게 표현을 해주지 않는 모습이 저를 점점 지치게 만들었어요. 연애할 때는 모든 걸 다 줄 것처럼 행동하던 남자친구도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냈었는데 인턴 생활을 하면서부터 차갑게 변했고 예전과 많이 다르게 느껴진다고 하자 제가 예민해진 것뿐이라면서 대충 둘러대길래 모든 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남자친구와 저녁에 약속을 잡아 카페에서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요즘 안 좋은 일이라도 생겼어? 나한테 계속 쌀쌀맞게 대하고 나 서운해. 인턴 생활하면서부터 그러는 거 알아? 병원 생활이 많이 힘들어서 그래? 나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얘기해봐.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연애는 하고 싶은데 결혼은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아서 나도 기분이 좀 그래. 바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의사가 되기 위한 과정이 쉬운 줄 알아? 인턴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하루 종일 눈치 보면서 쉴 틈 없이 움직여야 돼.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니까 평소와 다를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고. 나 좀 이해해달라고 부탁까지 했는데도 나를 조금도 이해 못 해주는 거야? 결혼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잖아. 설마 내가 인턴 레지던트 생활이 끝나고 정식으로 의사가 되면 떠나갈까봐 그러는 거야? 나는 오히려 네가 결혼 얘기 나오면서부터 조급해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많이 불편해. 내가 놓인 상황에 대해서 네가 충분히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 이 정도도 배려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가 있겠어? 내가 봤을 때 너는 아직 철이 없는 것 같아. 사회생활은 쉬운 게 아니야. 특히 내일은 생명에 걸린 문제라 더 신중하고 예민할 수밖에 없어. 너는 아직까지 부모님한테 용돈 받아가면서 생활하니까 내 말이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것 같은데 결혼은 현실이고 너도 곧 졸업이니까 일자리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설마
내가 정식 의사가 되면 평생 내 옆에 붙어서 놀고 먹을 생각만 하는 건 아니지? 그런 생각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우리 결혼 없던 걸로 하는 게 좋겠어. 나는 노력도 없이 놀고 먹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거든. 그리고 우리 아직 상견례도 안 했잖아. 양가 부모님께 먼저 인사부터 드려야 하지 않겠어? 하나하나 천천히 밟아나가면 되니까 일단 내 사정 좀 봐줘. 요즘 병원에서 눈칫밥 먹느라고 아주 죽을 맛이야. 남들이 보면 곧 의사가 될 너한테 빌붙어서 평생 놀고 먹을 생각만 하는 사람인 줄 알겠네. 내가 저번에도 말하지 않았어? 부모님 일 도와드리고 있는 중이라고. 나도 일할 만큼 일하고 용돈 받는 거야. 그렇다고 지금까지 너한테 빌붙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데이트하면서 더치페이하고 비용도 내가 훨씬 많이 지출했잖아. 그동안 우리가 결혼하면 내가 놀고 먹기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봐왔길래 그런 말을 해? 너는 나랑 결혼이 하고 싶긴 한 거야? 결혼이 하고 싶으니까 너랑 지금까지 같이 만나왔던 거 아니겠어? 아, 그냥 데이트만 하고 아쉬워서 만날 거였으면 진작 헤어졌지. 그날 대화를 하면서 서로가 생각하는 것들에 차이가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 남자친구에게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보이게 되자 처음 느꼈던 감정들과는 많이 달라져 버렸어요. 저만 결혼에 목매는 사람처럼 느껴져서 자존심도 상했고, 차라리 여기서 끝내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미래를 함께 그려나간다는 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서로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은 뒤 헤어지고 나서 한동안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남자친구 또한 저에게 느끼고 있는 안 좋은 감정들 때문에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머릿속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예전 같지도 않았지만 결혼에 대한 마음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인턴 생활이 많이 힘들다는 건 저도 주변에서 들어본 적이 있어서 그동안 제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방법으로 남자친구를 도왔었어요. 그런데 그런 고마움은 모르고 저에게 빌부터 살려고 결혼하는 거냐는 말을 꺼냈을 땐 너무 놀랐었고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었네요. 서로가 생각하는 게 다르다면 헤어지는 게 당연한 거고 서로에게 맞는 사람 찾아 떠나는 게 나을 것 같아 며칠간의 고민 끝에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헤어짐을 통보하려고 병원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할 말이 있으니 병원 앞에서 기다리겠다며 한간 시간대 나와달라고 문자를 보낸 뒤 기다리는 동안 병원 내에 있는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있었는데 남자친구의 웃음소리가 제 귀에 들려와 방향을 틀어 목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걸음을 옮겼는데 같은 인턴 동기인지 어떤 남자와 대화를 주고받고 있더라고요. 문자를 확인해 보니 아직까지 제 문자를 확인하지 않았길래 무슨 대화를 하는지 드러나 보려고 건너편 벤치에 앉아 등을 돌린 뒤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두 남자가 나눈 대화는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네요. 같이 인턴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을 함께 겪게 되잖아. 그러면서 정이 들고 서로에 대해 호감도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다니까. 그래서 너한테 접근하는 건데 모른 척 하는 건 너무한 거지. 아직 양가 집안에 인사도 안 드렸다면서. 그럼 그냥 연애하는 사이 아니야? 상견례까지 해도 헤어지는 사람들 허다한데 뭐가 문제야?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니면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보고 너한테 맞는 사람 골라 선택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네가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 봐줄 만한 것도 없다면서. 한번 생각해봐라. 레지던트 생활까지 끝나면 정식 의사인 네가 힘든 인턴 생활을 함께 보낸 레벨이 맞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낫겠냐? 아니면 너한테 빨대 꽂으려고 결혼을 재촉하는 그 여자가 좋겠냐? 한 번뿐인 인생, 여자 잘못 만나서 인생 종치지 말고 신중히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어? 같은 의사면 대화도 잘 통하고 서로 이해해주는 부면도 많은데
그 여자는 네가 변한 것 같다면서 이해 못 해주고 있다며. 나 같으면 바로 헤어졌다. 그런 여자랑 결혼하잖아? 나중엔 집착도 엄청 심하다니까. 내가 봤을 때 그 여자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닌 너의 뒷배경과 돈을 사랑하고 있는 거야. 너 말처럼 나도 몇 년간 만나오면서 매번 느끼는 거지만 걔는 내 배우자감으론 너무 뒤떨어지는 것 같아. 딱히 잘난 것도 없고 데리고 다니면 내가 손해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니까. 집안이 잘나 보이는 것도 아니고 걔가 입고 있는 것들만 봐도 어떤 집안인지 대충 알겠더라고. 그냥 대충 가지고 놀다가 버리면 되니까 그게 신경 안 쓰려고. 요즘 내가 좀 귀찮아서 무뚝뚝하게 대했더니 결혼할 생각 없냐면서 엄청 닥달하는데 그 모습 보니까 정말 질려버리더라. 남자는 그런 여자 정말 질색하잖아. 그동안 만나온 시간이 있어서 만나주는 거지. 여자로서 느껴지는 매력이 이젠 전혀 없어. 나도 다른 여자로 갈아탈 때가 됐나 보다. 야, 이거 봐라. 내가 며칠 연락 안 하니까 병원 앞에 왔다고 문자 왔다. 더 이상 고집 부렸다간 의사 남친 놓칠까봐 자기가 먼저 굽히고 들어오는 거 봐봐. 남자친구의 말을 듣게 된 저는 엄청난 충격에 빠졌고 그동안 결혼 생각도 없었으면서 저를 가지고 놀았다는 거에 온몸이 부들거렸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오길래 진동으로 되어 있던 전화를 거절했어요. 그 순간 받은 충격이 너무 커서 머릿속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어차피 헤어질 생각을 가지고 병원에 온 거긴 했었지만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맞게 될지는 꿈에도 몰랐었네요. 그렇게 한숨 돌린 뒤 남자친구의 전화를 다시 받았어요. 그리고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는데 마음 같아선 바로 얼굴에 손을 올려버리고 싶었지만 이대로 헤어지기에는 제가 너무 손해를 보는 것 같아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고 연기를 했어요. 며칠 동안 연락도 없더니 갑자기 왜 얼굴을 보자는 건데? 나랑 헤어질 생각을 가지고 있던 거 아닌가? 나 시간 없으니까 용건만 간단히 해. 며칠간 정말 고민 많이 해봤는데 우리가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너무 예민하게 생각한 건 아닌가 해서 충분히 서로 배려하고 좋게 해결할 수 있잖아. 그래서 오늘 일 끝나고 나랑 같이 저녁 좀 먹으면서 다시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저녁에 시간 돼? 오래간만에 술이나 한잔 하고 싶어서. 거의 끝나갈 시간이면 기다릴까?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은데? 전날에 연락을 준 것도 아니라서 이미 선약을 잡아놨거든. 내일 다시 얘기하든지 하자. 나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연락해. 그리고 보는 사람도 많은데 여기 올 땐 옷을 꼭 그렇게밖에 못 입어? 내가 항상 느끼는 건데 너는 옷을 너무 못 입어. 집안이 부유하지 못해서 그런 거라는 거 이해는 하겠지만 그래도 나와 결혼할 사람이면 보이는 거라도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남보기 창피해서 자리를 피하고 싶을 정도라고. 브랜드 옷 사는 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 이런 모습을 볼 때면 너랑 결혼을 하는 내가 너무 손해를 보는 것 같다니까. 이래서 집안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된다고 하나 봐. 남자친구는 저에게 완전히 마음이 떠나갔다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예전에는 말 한마디 조심하던 사람이 확 바뀌게 된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을 완전히 정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조금의 미안함도 없이 등 돌려버린 남자친구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충격에 빠져 있는데 때마침 남자친구 옆에 좀 전에 대화하면서 들었던 같은 인턴 동기 여자가 친근하게 다가가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결혼 앞에서 마음이 변해버린 모습을 보게 된 저는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고 도저히 용서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저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다면 좋게 헤어질 수 있는 방법은 많은데 당장은 저를 내치기에는 아깝게 느껴져 곁에만 두려는 모습에 화가 났어요. 그날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병원 앞 벤치에 앉아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업무가 끝이 났는지
병원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엔 인턴 동기 여자가 함께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차에 함께 올라타길래 저는 급하게 택시에 올라타 무작정 그 차를 뒤쫓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달린 차량이 멈춰선 곳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남자친구가 저와 자주 왔던 레스토랑이었는데 자리까지 저와 올 때마다 앉았던 곳이었습니다. 한 달 전에 와서 같은 곳에 앉았었는데 다른 여자를 저와 함께 추억을 만들었던 곳에 데리고 왔다는 걸 알게 됐을 땐 모든 게 무너져 내리게 되었죠. 저에 대한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는다는 걸 확실하게 알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제 속은 말이 아니었어요. 당장이라도 뒤집어 버리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참고 또 참으면서 남자친구가 저를 두고 바람 피우는 현장을 전부 눈에 담았어요. 그리고 그 현장을 핸드폰 속에 저장까지 해두었죠. 저는 그래도 남자친구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들이 전부 진심이었는데 남자친구는 그냥 저를 놀이개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에 결국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와 버렸네요. 결혼 전에 이런 사실을 알게 돼서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결혼 후에 남자친구의 바람 피우는 모습을 보게 됐다면 저는 아마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더 이상 어떠한 미련도 없었고 어느새 남자친구에게 어떤 식으로 복수를 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되었네요. 두 남녀의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었고 식사가 끝이 난 뒤 다음 장소로 이동한 곳은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호텔로 들어갔어요. 그 모습을 끝으로 집으로 들어온 저는 멈추지 않는 눈물을 훔치면서 방으로 들어갔고 부모님께서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를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셔선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시길래 제가 그동안 겪었던 일들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렸고 제 말을 듣게 된 엄마는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제 핸드폰에 있던 사진들을 보면서 손을 부들부들 떨으셨어요. 그냥 단순히 가볍게 연애를 한 사이도 아니고 2년 이상의 시간 동안 함께 했었고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람인데 서로 지켜야 될 기본적인 예의도 하지 않았다는 거에 엄마는 남자친구를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다면서 이 모든 상황들을 아빠에게도 알리자 떡잎부터가 잘못된 놈이라면서 그런 놈은 당장 싹부터 잘라내야 한다고 화를 내셨고 부모님께선 상처받은 저를 위로해 주셨네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남자친구에게 헤어짐을 통보하기 위해서 다시 병원으로 향했어요. 점심시간 때 남자친구한테 연락해 할 말이 있다며 밖으로 나오라고 했는데 점심을 먹고 있는 중이라면서 식당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길래 들어가 얼굴을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저에게 눈도 안 마주치던 남자친구에게 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물어봤고 헤어질 생각이라는 말을 꺼내게 되었죠. 뭐? 헤어지자고? 갑자기? 너 다른 남자 생겼냐? 하기야, 너한텐 내가 많이 벅찬 상대이긴 하지. 그래도 그렇지. 나 밥 먹고 있는데 헤어지자는 말을 꼭 해야 돼? 그럼 너는 나랑 결혼까지 계획했으면서 다른 여자를 만나야만 했어? 어제 네가 어디에서 뭘 했는지 나는 전부 다 알고 있어. 나랑 연애하면서 자주 갔던 레스토랑에 여기 인턴 동기 여자랑 같이 갔더라. 그것도 너랑 내가 항상 앉았던 자리에 가서 앉던데? 그것만 본 줄 알아? 호텔까지 가서 둘이 뭐 했어? 당연히 갈 때까지 갔겠지. 내가 너한테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다면 먼저 나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게 우선 아니야? 꼭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어야 돼? 네가 어제 그 여자와 함께했던 사진들이야. 쓸데없는 변명 듣고 싶지도 않으니까 우리 관계 여기서 끝내자. 그 여자가 나보다 얼마나 잘났는진 모르겠지만 나를 놓친 거에 대해선 평생 후회할 거야. 다시는 우리 마주치지 말자. 너를 놓친 거에 대해
내가 평생 후회할 거라고? 야,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네가 나를 놓친 거에 대해 후회를 하겠지. 어차피 우리 그냥 단순히 연애하는 사이지. 뭐가 확정된 것도 아니었잖아? 양가 집안 인사드린 것도 아니고 결혼에 대해 얘기 좀 한 거 가지고 우리가 부부라도 된 것처럼 얘기한다? 그냥 너는 내 놀잇감밖엔 안 된 존재야. 심심해서 만나주니까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기라도 한 줄 알았냐? 그래도 그동안 만나던 정이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밥이나 먹고 가라. 어차피 너랑 상견례를 했어도 밥값 나가는 게 아까워서 여기 7,000원짜리 구내 식당에서 했을 거야. 이런 게 네 집 취향에도 잘 맞잖아? 남자친구가 올려놓은 식권을 보는 순간 먹고 있던 식판을 빼앗아 머리 위로 뒤집어 엎어 버렸습니다. 그 순간 식당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목이 집중이 되자 남자친구는 눈을 부라리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뺨에 손을 올리려던 순간 식당 안으로 들어온 엄마가 남자친구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거침없이 저와 남자친구가 있는 곳으로 걸어오기 시작하자 구내 식당 안에 있던 병원 경영진뿐만 아니라 관계자분 모두 전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남자친구는 눈앞에 보이는 엄마의 모습에 당황을 했고 제 옆에 서자마자 남자친구의 뺨에 거침없이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식당 안에 쫙 소리가 울려 퍼졌고 남자친구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희 엄마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말을 더듬으면서 저와 엄마를 번갈아 보던 남자친구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너까짓 게 감히 내 딸의 얼굴에 눈물을 쏟아내게 만들어? 고작 인턴 주제에 내 딸을 넘본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그동안 아무 말 안 하고 묵묵히 지켜보고 있으니까 우리 집안을 아주 우습게 보고 있네. 내가 여기 병원에 누구인지 모르고 있는 건 아니지? 내가 누구야? 빨리 대답 안 해? 이 병원장 되시는데 몰라 뵀습니다. 제가 진작에 알아뵀어야 했는데 사진으로만 뵈서 미연이 어머님이실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저도 인턴으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모르는 게 많았습니다. 알았다면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생각이 너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생각이 아주 짧았지. 너까짓 게 내 딸을 건드린 것도 우라통이 터지는데 그래도 내 딸이 행복해하고 진심으로 자네를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서 멀리에서 지켜만 봤고 조만간 얼굴 한번 대면하려 했는데 네가 감히 내 딸을 두고 바람을 피워? 결혼 얘기까지 주고받았다면서 어떻게 그런 쓰레기 같은 짓을 할 수가 있는 건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인턴 주제에 병원에서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우고 있어? 아, 저기 있네. 거기 피하지 말고 당장 이리 오지 못해? 어차피 사람들 전부 모여 있으니까 오히려 더 잘 됐네. 인턴들이 요즘 정신 상태가 빠져가지고 시키는 일은 안 배우고 연애질이나 하고 있다는 거 다들 알고 있었어요? 이 사진을 좀 보세요. 내 딸과 결혼을 약속했던 이놈이 전현이랑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 두 연놈들을 더 이상 우리 병원에 발도 들이지 못하게 하고 싶은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 말도 없으신 거 보니까 저랑 같은 생각들이신 것 같네. 지금부터 10초의 시간을 줄 테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꺼지고 다시는 내 병원에 발도 들이지 마. 내 입김이면 다른 병원 생활도 기대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내 앞에 무릎 꿇는다고 상황이 달라질 것 같아? 내 딸 눈에서 눈물을 봤는데 어디서 용서를 구해? 정말 몰라 뵀습니다. 알았다면 미연이에게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느 누가 병원장님 여식이라고 생각했겠어요. 옷도 후질구리하게 입고 항상 검소하게 생활하고
가진 것도 없는 집안의 딸처럼 항상 보이길래 저는 전혀 느낌도 오지 않았었다고요. 어머님께서 교육을 워낙 잘 시키셔서 검소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걸 미리 알았더라면 납득을 했었겠죠. 저도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을 해왔었고 같이 만나오면서 좋았던 순간들도 정말 많았어요. 잠깐 삐걱거린 것 뿐이에요. 그리고 얘가 저에게 꼬리를 치는 바람에 저도 모르게 잠깐 정신이 나갔던 것 뿐이지. 지금은 완전히 정신 차렸습니다. 병 원장님, 아니 어머님. 제가 먼저 인사를 드리러 갔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화가 많이 나셨겠지만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미연이랑 다시 잘 될 수 있게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평생 눈물 흘리지 않게 잘하겠습니다. 내 딸이 막내딸이라서 그동안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지 아나? 그리고 병원장 딸이라는 말이 떠도는 게 싫어서 내가 병원 경영진들에게도 알리지 않았어. 그런 말들 귀에 들어오는 게 얼마나 피곤한 일인 줄 아나? 그리고 검소하게 사는 게 뭐가 어때서? 있는 집안이면 걸치고 있는 것들이 전부 명품으로 치장을 해야 되는 건가? 더 할 말 없으니까 당장 내 병원에서 나가게. 다시는 내 딸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엄마는 순간적으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안 좋은 감정을 쏟아내서 몸이 힘드셨는지 자리에 착석을 했어요. 남자친구와 옆에 있던 인턴 여자는 죄송하다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엄마는 고개를 돌려 버렸고 당장 나가라는 말에 경영진 분들이 남자친구의 사지를 잡고 병원 밖으로 끌어내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자 며칠 뒤 남자친구가 병원에 어머니까지 대동해 왔어요. 당신 아들이 실수를 한 것 같다면서 한 번만 넘어가 달라고 병원에서 저희 엄마에게 애원을 했지만 이미 저와 엄마는 그놈에 대한 마음이 떠나가 버렸기 때문에 더는 대화를 섞고 싶지 않아 그냥 무시를 해버렸어요. 아유, 제 아들이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런 거니 넓은 마음으로 제 아들에게 기회를 딱 한 번만 주시면 안 될까요? 이대로 그냥 돌아서기에는 애들이 보낸 시간들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도 둘이 좋아서 만나고 결혼까지 약속을 했었는데 아직 인턴 과정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내쳐버리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드님 교육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내 딸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확실하게 관계 정리를 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면 될 것을 없으면 아쉬우니까 가지고 놀려고 했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병원장이라는 걸 알기 전까지 보였던 행동들이 제 딸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어떤 집안인지 알게 되니까 많이 아쉽고 속이 타들어가나 봅니다. 저는 제 딸에게 다른 건 다 필요 없으니까 인성이 바른 사람만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저도 적지 않은 삶을 살아오면서 느낀 건데 사람 하나 잘못 들어오면 그 집안 아주 풍비박산 나는 걸 수도 없이 봐왔어요. 지금 당장 발등이 떨어진 불만 끄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무슨 짓을 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테니 남의 병원에서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만 나가주시죠. 미연아, 내 실수 인정할게.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내가 잘못했어. 잠깐 눈이 어떻게 됐었나 봐. 네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아. 그만 좀 하지 그래. 어차피 너랑 나랑 이제 끝인 거 몰라? 너도 알고 있을 텐데. 왜 계속 모른 척해? 너 정말 인간 쓰레기구나. 나보다 그 여자를 더 사랑해서 호텔에 들어간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와서 나랑 다시 시작하자고? 그 여자가 어제 저녁에 나한테 찾아와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 자기 임신했다더라. 다른 병원에서 인턴 생활 다시 하고 싶지 않다고 한 번만 봐달라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너도 임신한 거 모르는 거 아니었으면서 나한테 봐달라고? 임신한 그 여자를 버리겠다는 거야? 아줌마도 그 여자가 임신한 거 모르셨나 본데
가서 확인해 보시죠. 아니, 정말 이 말이 사실이냐? 너랑 잠깐 만났던 그 여자가 임신까지 한 거야? 그럼 어차피 저 집안과는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나한테 왜 얘기 안 했어? 미리 얘기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존심 다 버리고 찾아올 일은 없었을 거 아니야? 집안 망신 다 시키고 좋은 기회까지 놓친 것도 모자라 대책 없이 임신까지 시킨 거야? 그냥 지우라고 했어요. 어차피 걔도 임신해서 출산까지 해버리면 의사생활 힘들어지잖아요. 그럴 바엔 그냥 애 지우고 각자 인생 가자고 했어요. 지금 임신한 게 대수예요? 눈앞에 병원장 딸인 제 여자친구가 있는데 걔네 형편이 어떤지 물어보니까 이혼 가정에 하나 있는 딸 의사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걔 아버지가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런 집안과 결혼했다간 제 인생은 아예 끝나버린다는 거 모르세요? 정신 나간 놈은 저와 결혼을 하려고 사고쳐서 임신한 여자에게 아이를 지우라는 말까지 했다는 걸 알게 됐을 땐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인간이 될 수 없는 쓰레기였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뒤에서 몰래 듣고 있었는지 임신한 여자가 달려와 그놈의 머리채를 잡더니 한바탕 난리를 쳤어요. 그리고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된 그놈의 어머니는 혈압이 급격하게 올랐는지 그 자리에서 뒷목을 잡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으로 인해 충격을 상당히 받으셨는지 깨어나지 못하시길래 급하게 수술실로 들어가게 됐는데 뇌 대동맥 뇌출혈 판정을 받게 되었고 수술은 끝났지만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계시네요.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 벌어진 참사였죠. 엄마는 항상 저에게 말씀하시길 자신의 모든 걸 남한테 보여줄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그게 결혼할 배우자라 해도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말을 항상 하셨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말대로 항상 튀지 않게 검소한 모습으로 살아왔었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좋아해주는 그런 사람을 원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저와 만남을 유지해오던 남자친구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건 큰 오산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모든 걸 판단할 수 없다고 하더니 남자친구 또한 속으로 저를 어떻게 봤는지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는 행실들이 여실히 밝혀지게 되었고 만약 제가 남자친구에게 저희 집안에 대해서 모든 걸 미리 말하고 만났었다면 저는 평생 그놈의 겉모습만 봤을 테고 썩어빠진 속마음은 전혀 알 수가 없었겠죠. 인생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던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똥차 지나갔으니 앞으로 저에게도 좋은 사람이 언젠간 다시 다가오겠죠.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는 그놈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그동안 힘들었던 안 좋은 감정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사람의 겉모습에 속아 모든 걸 보여주지 마시고 믿는 사람일지라도 항상 자신을 위해 적당히 관계 유지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살면서 자신에게 피해가 돌아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남편과 이혼을 한 지 한 달 된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지금도 그날 겪었던 충격적인 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을 정도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선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제 사연을 듣게 되신다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 남편의 행동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실 테고 제가 왜 이혼을 했는지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건 6개월 전부터였어요. 그 전부터도 좋은 관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더니
매 순간마다 항상 저에게 짜증을 냈어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는 건 당연한 건데 남편은 상처를 받든 말든 그런 건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변한 남편의 성격에 적응이 되지 않았던 저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건지 이해할 수 없어 대화로 풀어나가려 했지만 남편은 자신의 속마음을 전혀 표시하지 않았어요. 이유를 알지 못하니 하루하루가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남편의 기분을 풀어주려 많은 노력을 했었죠. 하지만 돌아오는 건 언제나 차갑고 상처되는 말밖엔 없었어요. 이런 문제가 반복이 되다 보니 저 또한 지칠 대로 지쳐버려 더는 상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때는 아이도 없는데 그냥 이혼해버릴까? 이런 생각이 떠나지 않을 정도로 남편한테 너무 큰 실망을 했어요. 이런 심각한 부부관계에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시모가 항상 저를 딸처럼 대해주셔서 남편이 서운하게 해도 그냥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남편의 지나친 행동은 저를 점점 지치게 만들었어요. 결국 이 문제로 인해 시모 옆에서 대판 싸우게 되었고 제 입에서 이혼 얘기까지 나와 버렸습니다. 차라리 당신이랑 이혼하는 게 좋겠어. 나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아. 요즘 나를 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데? 잘못한 것도 없는 나한테 화를 내는 이유가 뭐야? 네가 그냥 내 옆에 있는 거 자체가 짜증이 나는 걸 어떻게 아냐? 너도 싫고 병들어 움직이지 못하는 우리 엄마도 짜증이 난다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너는 하는 행동 모든 게 답답하고 엄마는 맨날 죽겠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있으니 내 기분이 어떻겠어? 어머님이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당연한 거지. 그리고 어머님이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인데? 네가 술을 마셔도 적당히만 먹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몸조차 가누지 못할 정도로 퍼마시고 집으로 걸어오다가 아들 걱정된다고 밖에서 한참 동안 기다리신 어머님이 술 취한 너를 발견하고 서둘러 걸어갔는데 달려오는 차와 부딪힐 뻔했던 거, 어머님이 뛰어들어서 네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거 기억 안 나? 그런데 방금 뭐라고 그랬어? 너를 낳아주고 목숨까지 구해줬는데 병들어서 짜증이 난다고?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어머님 다리 저렇게 된 거 평생 잘못을 뉘우치며 살아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큰 소리야. 내가 언제 구해달라고 그랬어? 엄마가 자의적으로 선택해서 일이 이렇게 된 것뿐이잖아.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데? 이미 한쪽 다리 없는 거 내 다리라도 떼서 붙여주면 되는 거야? 나는 엄마가 이 세상에서 하루빨리 사라져줬으면 좋겠어. 엄마 때문에 되는 일도 하나 없다고. 차라리 그때 그냥 떠나지 그랬어. 저는 더는 남편의 버릇없는 행동을 들어줄 수가 없어 시모가 보는 앞에서 얼굴에 손을 올려버렸어요. 뺨을 맞게 된 남편은 본인도 화가 치밀었는지 제 뺨에 손을 올렸고 상황이 심각해지자 시모는 힘든 몸으로 남편한테 기어가 발목을 잡은 뒤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저한테 잘해야 된다며 괴로워하셨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시모는 한쪽 발을 잃게 된 이후 함께 생활하게 됐었는데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들이 많아지게 되자 남편은 그런 삶이 싫었는지 불만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었어요. 서로 계속 얼굴을 붉힌다면 결국 남는 건 상처밖에 없기 때문에 저와 시모는 최대한 좋게 지내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지만 달라지는 것도 없었죠. 집 밖으로 뛰쳐나간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 걱정이 됐었어요. 시모는 모든 게 본인 탓이라며 힘들어했고, 저는 그런 시모를 위로하며 남편이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안심시켜 드렸지만, 저 또한 남편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괴로웠고, 하루빨리 이런 불안한 생활이 끝나길 간절히 바라는 것 말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안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짐을 챙기고 있길래 뭐 하는 거냐고 물어보니 그동안 자기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 뉘우치는 게 많다면서 시모가 교통사고가 난 이후 다리를 잃은 것 때문에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커서 힘들었었다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앞으론 행복하게 살고 싶다며 함께 여행을 가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갑자기 변한 모습을 보이길래 저와 시모는 당황해 아무 말 없이 남편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짐을 전부 싼 남편은 소파에 앉아있는 시모를 안아들어 밖으로 나가 차에 올려 태우길래 너무 놀라 화를 내게 되었죠. 어머님이랑 내 의견은 아무 상관없다는 거야? 왜 이렇게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건데? 계획도 없이 떠나는 게 어디 있어? 끝까지 당신 멋대로 할 거야? 너는 필요 없으니까 빠져. 엄마랑 나랑 단둘이 여행 떠날 거야. 하루라도 잔소리 안 하는 날이 없지. 이번만큼은 방해하지 마. 내가 원해서 하는 거니까. 네가 어머님을 어떻게 챙길 건데? 장애가 생기신 이후 단 한 번도 돌봐드린 적 없었잖아. 이건 옳은 방법이 아닌 것 같으니까 충분히 상의하고 우리 관계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다음 서로 마음이 진정이 됐을 때 다시 계획하는 게 좋겠어. 어머님도 이런 기분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어 하실 것 같아? 제발 내일에 방해 좀 하지 마. 엄마랑 여행 좀 가겠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그동안 너무 못해드린 것 같아. 바람 좀 쐬러 가는 것뿐이라고. 남편은 차 문을 잡고 있는 저를 밀친 뒤 출발을 했고 그 모습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면서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다리가 불편하시기 때문에 옆에서 계속 신경 써드려야 하는데 남편이 시모를 잘 보살펴 드릴 수 있을지 너무 걱정이 많았어요. 저는 시모에게 도착하시는 대로 목적지가 어딘지 알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시모와 문자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뒤이어 남편한테 모자지간 즐거운 시간 보내다 들어갈 거니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 한 통 남긴 채 더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시모가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해봤지만 핸드폰은 꺼져 있었고 그렇게 며칠 동안 연락 두절인 상태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시모와 남편이 하루빨리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늦은 저녁 깜빡 잠이 들었던 상태에서 남편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동안 연락 한 통 없던 사람이 갑자기 전화를 했길래 너무 놀라 급하게 통화 버튼을 눌렀는데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남편의 울음소리였고 오열을 하면서 병원이라며 시모가 세상을 떠났다는 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 놓았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었는지 몇 번이나 남편한테 되물었고 병원의 위치를 알려주길래 서둘러 택시를 타고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어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 진정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을 도착해 남편이 알려준 위치로 찾아가니
오열하는 목소리가 들리길래 서둘러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는 순간 저 또한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얀 천으로 뒤덮여 있는 시모를 보게 되었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온몸이 화상을 입은 상태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한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분명 최대한 조심히 다녀오라고 했었잖아. 그런데 왜 갑자기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게 된 거냐고. 어떻게 차가 화재로 덮일 수 있냐는 거야. 모르겠어. 내리막길에 잠깐 차를 세워놨었는데 볼일을 보고 돌아왔는데 차가 기둥을 부딪힌 상태로 화재가 나고 있었어. 나도 지금의 상황을 믿을 수 없는데 왜 화를 내고 그래? 엄마랑 좋은 시간 보내고 있었고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화재로 뒤덮인 차량을 나 혼자 해결할 수가 없어. 119에 도움을 요청했었는데 불길이 너무 커져서 진압하는데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었어.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로 온몸이 녹아내렸고 손을 쓸 수 없었던 나 자신이 너무 한심스러웠어. 전부 내 탓이야. 당신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일도 생기지 않았을 텐데 괜히 고집 부려서 내 손으로 엄마를 떠나게 만든 거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같이 가자고 했잖아. 당신 기분 내키는 대로 움직이니까 이런 사고가 터진 거 아니야. 내가 옆에 있어줬어 봐. 이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고. 남편은 주저앉아 오열을 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남편을 원망한다고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었던 상태라 저 또한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맨정신으로 버티는 게 너무 힘이 들었어요. 결국 남편의 생각 없는 행동으로 인해 얻게 된 결과로 시모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렇게 장례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단순 사고사로 처리를 했지만 저는 남편이 다리를 잃은 시모가 짐스럽게 느껴져 사고사를 위장해 세상을 떠나도록 치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남편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진실을 알아낼 수 없었기에 경찰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정신없이 시모의 장례를 치르고 있었는데 남편이 제 팔을 잡고 휴게실로 끌고 갔어요.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에 남편의 팔을 뿌리치며 화를 냈어요. 네가 일부러 어머님 저렇게 만들었지? 생명보험 노리고 저지른 행동 아니야? 내가 모를 줄 알아? 갑자기 어머님이랑 여행 간다고 할 때부터 의심스러웠어. 그게 뭔 소리야? 내가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저지르겠어? 경찰들도 단순 사고사라잖아. 나는 좋은 뜻에서 여행을 간 거지. 다른 뜻은 없었다고. 이상한 생각할 시간에 조문객들이나 잘 좀 챙겨. 조금 있다가 임직원분들 오신다니까 깍듯하게 모셔. 알겠어? 느려 터지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야. 그렇게 불안하면 네가 하면 되잖아. 임직원도 똑같은 사람이야. 장례식장에서 뭘 얼마나 신경 써달라는 거야. 조문객이 당신 회사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내 말을 안 듣겠다는 거야? 우리 엄마 장례식장에서 얼굴 붉혀야 되겠냐고. 계속 이런 식이면 나도 좋게 넘어갈 수 없어. 나 지금 상당히 예민하거든. 건드려서 좋을 거 하나 없으니까 좋은 말 할 때 시키는 대로 해. 너도 우리 엄마 장례 망치고 싶지 않잖아. 내 말 알아들었으면 당장 준비해. 남편은 시모가 떠난 이후 전보다 저를 더 막대했어요. 서로 안 좋은 말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밖에 상당히 많은 조문객이 찾아왔는지 시끌벅적하길래 남편이 밖을 살폈는데 저보고 빨리 나가서 조문객 챙기라고 등을 떠밀었어요. 위로해주기 위해 찾아온 회사 사람들은 남편과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고 저는 정신없이 식사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남편 얼굴만 보면 당장 때려치우고 싶었지만 최대한 제 감정을 참고 억눌렀어요. 시모의 장례를 망치고 싶지 않아 묵묵히 할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 사람들과 술 한잔 걸친 남편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를 좋게 대하는 게 아닌 일하는 직원보다 더 못한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잠시 뒤 회사에서 꽤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인지 몇몇 분들이 걸어오자 남편과 회사 사람들이 전부 자리에서 일어나 깍듯하게 90도로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잠깐 지켜보고 있던 저에게 남편이 갑자기 화를 내더니 뭘 멀뚱히 서 있냐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리치는데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던 저에게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은 남편한테 너무 서운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본인의 말을 따르지 않고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던 남편은 충격적이게도 제 얼굴에 뺨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장례식장 안은 침묵이 흘렀고 저는 결국 울분을 토해냈어요. 넌 일생에 도움이 안 돼. 우리 회사 임직원분들께서 오셨는데 빨리 육개장 내올 생각은 하지 않고 뭘 쳐다만 보고 있어? 꼭 화를 내야 움직일 거야? 네가 감히 내 얼굴에 손을 올려? 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술 마셨다고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니? 너한테 회사 임원은 중요하고 결혼한 마누라는 함부로 막대해도 된다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 좋아서 붙어 있는 줄 알아? 네가 제대로 일 처리를 못할까 봐 돌아가신 어머님이 너무 불쌍해서 장례식 도와주고 있는 건데 육개장 그거 조금 늦게 내보냈다고 내 얼굴에 손을 대? 오늘 네가 나한테 한 일에 대해서는 장례가 끝나고 고소할 거니까 콩밥 먹을 준비나 하라고. 너 지금 나 개망신 주려고 작정한 거지? 우리 회사 사람들 왔으면 내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알아서 알아채야지. 어딜 감히 집안의 가장인 나한테 고개를 쳐들고 있어? 어차피 너도 끝이야. 내가 너랑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는데 굳이 붙어 있을 필요 없잖아.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 남겨준 생명보험으로 새 출발할 거라고.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신 건지 앞뒤 분간하지 못하는 모습에 남편의 회사 사람들이 말렸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자기가 잘한 행동인 것처럼 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장례식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어요. 앞뒤 분간하지 못하는 남편을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아 자리를 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에 밖으로 나가려는데 뒤쫓아오던 남편이 제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패대기를 쳤어요. 집안의 가장이 말도 끝나지 않았는데 자기를 무시한다면서 더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더는 사람으로 취급해줄 필요 없을 것 같아 남편의 뺨을 사정없이 올려친 뒤 장례식장을 빠져나오려 신발을 신으면서 우리 관계는 정말 끝이라고 소리를 치는 순간 계단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부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제 두 눈으로 목격하자마자 입을 다물지 못했고 장례식장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축을 받으면서 내려온 사람은 충격적이게도 세상을 떠나신 시모가 온전한 몸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아가야, 나 살아있다. 세상 떠나지 않았다고.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니? 빨리 돌아가자. 저 정신 나간 놈은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곧 우리를 도와주러 올 거야. 내가 지금 어디서 오는 길인 줄 아니? 저놈이 글쎄 나를 깊은 산속 창고에 가둬두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고 있었다고. 네가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걸 보니 벌써 저놈이 해선 안 될 짓을 했나 보다. 엄마가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끝까지 말렸는데 결국 이를 저질러? 엄마, 도대체 여긴 왜 온 거예요? 제가 그곳에서 지낼 수 있게 모든 걸 마련해 놨었잖아요. 몇 달만 고생하면 우리한테 큰 돈이 들어오는 건데 전부 망치면 어떡해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야? 어머님이 살아 계신 것도 충격인데 방금 뭐라고 그랬어? 큰 돈이 들어오니까 몇 달만 고생하면 된다고? 그럼 너는 돈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거야? 우리가 먹고 사는데 부족한 것도 아니고 빚도 하나 없이 그동안 금전적으로 여유 있게 살아왔었잖아. 도대체 뭐 때문에 살아계신 어머님을 세상 떠나게 만든 거냐고. 보험금으로 뭐 할 생각이었어? 나랑 이혼까지 생각하고 저지른 이 계획. 네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이런 일을 벌였을 거 아냐? 남편의 머릿속에 계획한 일이 틀어졌는지 말을 이어나가지 못했고 주춤거리면서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도망을 치려 하자 시모를 부축해 주고 있던 한 사람이 남편을 붙잡으라고 지시를 내렸고 같은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높은 분이었는지 그분의 한마디에 많은 직원들은 남편을 에워싸 붙잡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모를 부축해준 사람은 남편의 회사 대표였어요. 장례식장에서 목발을 짚고 걸어 내려오는 시모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남편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대표님이 직접 부축을 해줬던 거였죠. 그리고 한동안 저와 연락이 닿지 않았을 때 남편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전부 다 알고 있었던 시모가 남편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대신 설명을 해줬습니다. 남편은 저와 시모 몰래 절대 해선 안 될 신생 코인에 손을 댔던 일이 있었는데 한순간에 엄청난 돈을 끌어모을 수 있다는 사람들의 소문만 듣고 전 재산을 탈탈 털어 잘못된 투자를 했다가 빚을 지게 된 거였어요. 수습하기에는 금액적으로 너무 크다 보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혼자서 찾다가 시모가 생명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금을 빼돌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남편 눈앞을 지나가는 한 노인이 시모와 체격도 비슷한데 같은 쪽 다리 하나가 없는 노인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치밀한 계획을 하게 되었던 거죠. 남편한테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무연고자로 가족이란 하나 없이 홀로 외로이 살아온 노인이었습니다. 뒷조사를 하면서 노인이 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발빠르게 계획을 했던 거고 시모를 인적 없는 깊은 산속 창고에 숨긴 채 노인을 끌어들여 범죄를 저지른 거였어요. 차량 화재로 인해 온몸이 녹아내렸고 한쪽 다리가 없는 모습에 시모가 아닐 거라고는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장례식장에서 들어오는 부의금과 시모의 생명보험으로 많은 돈을 잃어 손해를 봤던 금전적인 부분을 회복시키려 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이 시모를 창고에 두고 왔을 때 일이 잘못되면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말에 시모는 보험금만 챙기고 2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 빠져나오려고 창고 안에 있던 도구로 낡은 문을 쉬지 않고 내려치자 문이 열렸고
힘겹게 사람들이 있는 곳까지 걸어 내려올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시모는 남편이 벌써 일을 저지르지 않길 바라고 경찰에 신고를 한 뒤 집 근처에서 제일 가까운 장례식장을 찾았는데 때마침 저와 마주친 거였고 남편이 이미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에 괴로워 하셨습니다. 옆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남편 회사의 대표는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깊은 산속에 고려장할 생각이었냐고 생명보험금에 눈이 멀어 절대로 해선 안 될 짓을 저질렀다며 손에 잡히는 건 전부 남편을 향해 집어 던졌고 손에 들린 시루떡으로 남편의 얼굴을 세차게 올려쳤어요. 대표님, 잠깐만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험금만 노릴 생각이었다면 무연고자 노인네를 이용하진 않았겠죠. 저는 생명보험금만 받으면 저희 엄마는 다시 모시고 올 생각이었어요. 아무리 쓰레기라 해도 저를 낳아준 엄마를 해할 정도로 바닥은 아니라고요. 어차피 무연고자 노인네. 장례 치러줄 사람도 없을 텐데 이렇게 떠나면 좋은 일 하나 하는 거고 장례까지 해결해주니 제가 좋은 일 하는 거죠. 어차피 세상 떠나는 거 좀 더 앞당겼다 생각하면 되잖아요. 엄마, 제가 창고에서 뭐라고 했어요? 계획에 실패하면 데려오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했지. 엄마가 창고에서 세상 떠나게 방치할 거라곤 말한 적 없었잖아요. 너 말 참 웃기게 한다. 아까 나한테 뭐라고 했어? 나랑도 이혼하고 혼자 보험금 탄 돈으로 새 인생 살 거라고 하지 않았어? 내가 그런 쓸데없는 곳에 돈 투자하지 말라고 그랬지? 버는 사람보다 잃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 그냥 이대로 조용하게 살길 원했는데 결국 일을 이렇게까지 크게 만들어? 다 너 때문이야. 차라리 그냥 너도 데려가서 그 차에 같이 태워보내 버릴 걸 그랬다. 그 입 좀 어떻게 담을 수 없니? 지금 일이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알아? 나 때문에 사태가 심각해진 거야? 네가 그 돈 때문에 저지른 범행으로 인해 이런 문제가 생긴 거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고. 저기 경찰 오고 있네. 하는 행동 보니까 아직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옥살이 하면서 네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무고하게 돌아가신 그 노인분과 어머님께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뉘우치며 살아. 알겠니? 경찰들은 남편을 연행했고 시모도 추가적인 조사를 위해 같이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치실에 있던 시모가 아닌 무연고자였던 노인분은 수사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라 장례는 잠깐 미뤄지게 되었죠. 시모와 똑같이 한쪽 다리가 없는 상태에서 혼자 외로이 살아왔던 그 노인분이 사람의 손길이 얼마나 그리웠으면 남편의 게임에 넘어가 범행의 대상이 돼서 세상을 떠나시게 된 게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남편은 결국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전부 인정을 하게 되면서 수사는 끝이 났고 무연고자였던 그분은 최대한 예를 갖춰 장례를 무사히 끝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징역 25년을 선고받게 되었죠. 사람의 악함은 한도 끝도 없다더니 자신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조금의 죄책감 없이 행동을 옮겼다는 거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앞으로 징역을 사는 동안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게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세상 떠나게 되는 날까지 2번 다시 얼굴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남편의 충격적인 행동에 많이 놀라셨고 제가 큰일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만도 다행이라며 저와 함께 한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요양원에 들어가겠다며
본인이 직접 모든 걸 해결하셨어요. 남편과 제가 이혼을 했는데 더는 저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면서 새로운 삶을 살라고 요양원 위치도 알려주지 않으셨네요. 하루빨리 과거의 아픔을 전부 잊어버리고 싶어요. 제 나이 이제 40대 초반이고 앞으로 해야 될 일들도 많은데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인생 경험했다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려고요. 제 기막힌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언제나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